네, 10월 5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래 수요일은 저 박진희 부장님 날인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우리 금요일 날로 옮기고 금요일 날 방송하는 우리 황유현 팀장이 오늘 수요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사실 아침에 상당히 기대했었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급등했으니까 어제 이어서. 그쵸. 근데 야, 이럴 줄은 몰랐네요. 이유를 어디서 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하겠죠.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었던 그 이제 미국의 한국 주식 상장 ETF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도 4% 이상 올랐기 때문에 사실 그게 조금 덜 올랐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오늘 기대를 많이 안 했을 건데 그 ETF도 사우스 코리아 ETF도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오늘 좀 기대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오늘 한 번 더 급등하면 좀 줄여야지 생각을 아마 가지고들은 있으셨을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그 생각 당연히 갖고 있었고, 대형주 위주로 사실 대형주가 됐든 개별주가 됐든 오늘 한 번 더 뭐 급등이 나오거나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 급등이 나오거나 또는 VI 같은 이제 그 좀 약간 급등하면 멈추지 거래 정지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좀 물량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장 초반에는 좀 세기는 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질질질 흘러내렸던 그런 분들이 있었죠. 제가 진짜 오랜만에 주 말이 아니라 주 중에 이제 방송하는 거라서 이제 좀 흘러가는 흐름들일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조금 뭐 한복판에 있는 느낌입니다. 수요일이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중간에 선물 옵션 내일 이제 위클리 만기 있긴 합니다만 그거를 좀 제외하더라도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옵션 만기거든요. 그거까지 다 연결해서 봤을 때 오늘 선물 매도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일단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1조 3천억 원인데 엄청난 물량이에요. 아침에 좀 공격적으로 선물 매도가 나오길래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이런 뭔가 외국인 매매 패턴들이나 과거 통계 자료들이 사실 많이 틀리는 부분들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통상 아침에 집중적으로 선물 매도가 많이 나오면 늦어도 3시 이후부터 오후 3시 이후부터는 선물을 많이 사실 환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오늘 그 부분도 좀 기대를 했었고 예상이라기보다 기대를 했었고 그래야 좀 사실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도 좀 있으니까. 근데 12시 이후에 시장은 좀 지수 하락은 좀 멈춰들긴 했지만 오후 들어서 좀 지수 살짝 들어오르는 모습 좀 있었거든요. 근데 선물 매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강화되거나 유지되는 모습.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이 1조 3천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9월 중순에 1조 한 2천억 정도 순매수 이후에 다시 순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됐고, 최근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순매수긴 합니다. 현재 6천억 정도 매수긴 해서 아직 방향성을 뚜렷하게 명확히 사실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요게 한 1조 이하로만 내려갔었어도 다시 추세는 조금 뭐 최소한 변동성 장세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아마 1조 3천억의 매도, 오늘 뭐 외국인들의 ETF 매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뭐 다시 프로엠 매도 같이 나오는 부분들도 그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거 뭐 이유 다 불문하고 1조 3천억의 매도가 이제 사실 이건 후행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더 큰 매도가 더 하락을 전초전이 되느냐, 또는 굳이 희망 회로를 말씀드리자면 뭔가 하방 쪽으로 겁을 주면서, 최근에 이제 요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개인들이 풋옵션이 강력하게 풋 매수를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풋 매도의 일관성을 하다가 바로 이번 주에 개인들이 상방으로 따라붙은 거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바로 또 요 좀 찍어 누르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샀던 거 다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으면 바로 포지션 정리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왜 전초전이느냐,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해석하자면 약간 겁을 주기 위한 선물 매도. 왜냐면 한국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보시면 코스피는 오히려 순매수잖아요. 근데 물론 전기전자에 집중되긴 했습니다만. 하긴. 네. 총 그 매수 금액은 700억 정도지만 다른 거를 팔고 막 사들인 건 또 따로 있으니까. 오늘 보시면 이거 그 업종별 순매수 보시면
대형주를 많이 샀죠. 그 중에서도 전기전자,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를 거의 5천억 샀어요. 사실 뭐 삼성전자하고 네,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뭐 이렇게 샀죠. 오늘 상승률도 그렇고 오늘 사실 시가총액 상위 5개, 6개는 다 오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대형주는 샀고 보유하고 계신 중소형주들은 사실 약간 투매 위주에 나왔던 종목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오늘 전기전자에서 한 5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그나마 강했던 금융업종들이 한 7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었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서비스업이 4,300억 매도는 아시겠죠? 어제 오늘 크게 빠졌었던 네이버가 크게 하락을 좀 한 모습, 그런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올랐지만 어쨌든 빨간색으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종합도 봤을 때 외국인 현물은 순 매수한 걸로 나와요. 보시면 700억 매수한 걸로 나오죠.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한 거고 선물은 1조 3천억 매도했다. 인데 지금 이제 현물하고 선물하고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선물도 결국 대형주 플레이랑 같이 엮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가장 쉽게 희망회로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선물로 찍어 누르면서 현물은 싸게 사죠. 대형주도 싸게 사죠. 그리고 나서 선물은 포지션을 좀 뒤집어 받기가 좀 쉬우니까 나중에 쫙 눌러놨다가 현물이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싹 사게 모이면 현물이 어느 정도 매집이 다 되면 좀 약간 개인 투자자의 해석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선물 포지션을 딱 올리면서 이제 현물, 선물 그리고 지금 막판에 오늘 좀 특이점이 막판에 환율이 쭉 떨어졌어요. 막판에 좀 보합도 가다가 오늘 막판에 막판에 좀 훅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좀 진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막판에 뭐 가스프롬이 다시 뭐 그 가스를 재개한다고 해서 유로화가 좀 강세에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다. 그런 분석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른 지표들은 봤을 때는 다른 수급들은 괜찮았고 선물만 좀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선물은 여전히 투기적인 세력이나 사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판에서 놓은 행태를 봤을 때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약간 겁을 주기 위한 선물 매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쪽에서 좀 예상이 나오고 있는 뭐 코스닥, 나스닥 더 붕괴돼서 10,000 이하 그다음에 뭐 코스피도 뭐 2,000 붕괴 뭐 그런 거를 노린다라고 하면 선물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과거 역사 사례들을 보면 지금 후행 PBR이 한 0.8배 정도 되거든요. 2020년에 팬데믹, 그 다음에 뭐 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 지난달 직전에 가장 공포로 생각했던 게 2019년 9월 달인데 그때 무역 분쟁 격화 시점. 그때입니다. 그때인데 그때랑 거의 비슷한 PBR 밸류에이션은 맞아요. 일단 분석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과거 통계사가 이번에도 맞느냐. 계속 지금 도장 깨기 형식으로 과거의 사례들이 다 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무서운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네. 지수가 올랐다고 해도 그냥 적당하게 올랐을 때의 어떤 하락, 급락 이런 어떤 지표들이었고 네. 지금은 버블로 그냥 쫙 올라간 상태에서 이거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우리 순수하게 해석, 뭐 주식시장의 역사를 두고 해석했을 때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이 사실 다 벗어나는 그런 사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기준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저는 기준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더 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주식을 파는 건데 그러지 못하겠다. 그 제가 보여드렸던 ETF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PBR 지표,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미국 금리 인상이 이번 달은 없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CPI 발표가 조금 이제 변수란 변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75bp 인상, 그다음에 12월에 0.5나 0.25, 그리고 내년에 0.5나 0.25. 그래서 지금 4.25에서 4.5 정도를 일단은 지금 내년도 금리로 보고 있거든요. 예상 금리로. 그다음에 더 길게 장기 금리는 결국 2.5로 수렴하고 있어요. 완전 길게 장기로는 이제 점도표를 보면. 그래서 결국은 금리 정점이 어쨌든 내년을 예상은 하고 있잖아. 내년에 어쨌든 정점, 내년 상반기가 됐든 올 말이 됐든 정점으로 가다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 또는
내후년 상반기부터 금리 인하 시그널을 간다라고 하면 조금 긴 시결이긴 하죠. 내후년 본다라고 하면. 근데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어디인가, 지금 언저리 또는 조금 길게는 내년 1분기 정도 언저리가 이제 어디선가 저점 나오겠죠. 근데 더 내려갔다 저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 근방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거죠. 아직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로도 아래로도 열려 있는 네, 아주 중요한 맞습니다. 변곡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T냐 네. 아래로 급락이냐. 아마 외국인들도 뭐 제가 뭐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뭐라 그러죠? 그 속이는 걸 뭐라 그러죠? 그 음모론적 관점에서 약간 외국인들의 수급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외국인들은 냉정하게 지금 포지션만 보면 하방으로 잡히긴 했어요. 다음 주 옵션 만기까지 좀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이후의 흐름들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풋포지션, 개인들 풋포지션이나 여러 가지 정말 봤을 때 조금 마지막 정점을 찍고 나서 조금 이제 리바운딩이 좀 세게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공포 심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으니까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제가 희망회로를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는 아니고 이제 뭔가 심리 상태로나 제 개인적인 저 주변의 저뿐만 아니라 영업사원의 심리 상태나 지금 다 지쳐 있거든요. 거의 그러기 상태예요. 정말로.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손님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한 문의가 많이 끊겼고. 네, 근데 아쉽다기보다는 아직은 이제쯤이면 매수할 때 되지 않았어요? 라는 질문이 오는 거 보면 조금 더 남았나? 이 질문조차도 없어져야 사실 바닥 신호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내 만에 살려주세요. 막 그런 말씀들 하지만 진짜 공포가 오면 이 대화조차도 끊기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조금 저도 아직은 입이 살아있는 거를 봤을 때 조금 더 변동성은 좀 남아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일단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수급으로 외국인들이 장난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다가 오늘은 거래대금 좀 늘기는 했거든요. 어제 대비해서 늘긴 했는데 투심도 많이 약해졌다. 예,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만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만 던져버리니까 그냥 쑥 호가가 또 망가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특이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제 사실 시장이 좋았잖아요. 어제는 좋았는데 그래서 사실 신용잔고가 이제 좀 안 줄겠지 싶었었어요.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오늘 오후에 나온 이제 어제 신용잔고를 보면 어제도 한 3,000원 가깝게 줄었어요. 어제도.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도 줄었습니다. 만약에 오늘은 아마 더 줄었겠죠. 그래서 9월 달에 19조 5천억 정도가 정점 이제 단기 고점이었다라고 하면 거기서 지금 14%가 줄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10% 이상 줄면 좀 단기 리바운딩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풋옵션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좀 더 줄었거든요. 만약에 내일 발표될 이제 오늘 이제 신용잔고 추이 보면 아마 더 줄어 있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일단은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막고 던질 사람은 거의 다 던지지 않았는가. 이제 그게 얼마 더 가느냐, 얼마 차이는 안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어제 같은 날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두려우니까 신용잔고를 줄었던 그런 느낌들은 있을 건데 아마 이게 조금 더 이제 반복이 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오히려 주가 시장이 좀 반등할 때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충분히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게 신용잔고가 줄었다는 거는 매물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은 이제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네. 하여튼 정말 아쉬운 거는 어제 그제는 정말 열심히 팔던 우리 개인들이 오늘 이렇게 오르는데 또 오를 때 그냥 전부 또 사가지고 또 결과적으로 물린 셈이 돼버려가지고 야, 이건 외국인한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러니까 오늘도 저를 이제
황가라 부른 회장님 네. 오늘도 열심히 또 줄였습니다. 오늘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대형주 포트 중에서 안 오른 거는 그냥 내비두거나 떨어지면 사고 오늘 많이 오른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그 이걸 오늘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왜냐면 오늘 보시면 아마 21선 저항 근처였던 것 같은데 에너지 솔루션 하면 이게 빨간색 선이 이제 21선이거든요. 이제 여기 근처에서 47만 원, 46만 9천 원, 7천 원 여기서 47만 원 근처에서 꽤 많이 줄였어요. 왜냐면 LG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인데 지금 이틀 동안 거의 10%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대형주가 이 정도 올랐을 정도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좀 줄였다가 다시 또 여기 61선이든 또 밑에 떨어지면 또 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작업들, 그러니까 양봉에는 너무 굳이 어렵게 따라붙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제도 줄이긴 했거든요. 어제도 줄이고 오늘도 줄인 거예요. 줄였으면 분할해서 줄이고 또 떨어지면 또 분할해서 사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양봉인 거 너무 붙지 마시고 음봉인 거 쪽에서 기회를 삼으시되 그냥 어렵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주식에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가 매수 한다고도.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주식시장에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건 리스크를 더 키운다는 거니까 굳이 지금 머리 아파서 하실 분들이 아마 결국은 매크로가 돼야 주식시장도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조금 뭐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들이 있으면 좀 줄이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저도 지금 최대한 계속 얘기하는 게 물려 있더라도 조금 오르면 줄이시죠. 이게 개별주든 대형주든 상관없이 돈은 단타를 하면 뭐 이거 물리면 손절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들어간 것도 사실 좀 손절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건 사실인데 리스크 관리를 계속 잘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참 근데 그 매크로 지표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항생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6% 폭등을 했어요. 네. 참 아이러니해요. 한국 주시장이 요즘 특징이 좀 세. 그래서 아까 제가 한국 시장은 선물로 인한 좀 약간 외국인들의 놀이터라는 표현을 가끔 그 말 하거든요. 한국 주시장은 ATM 0000인 비밀번호 0000인 ATM 기계다. 외국인들한테 너무 좋은 놀이터다. 그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려면 공매도 금지라던가 아니면 증시 안정자금 펀드는 사실 조금 더 하락해야 들어온다라는 뭐 이번 달부터 가동한다는 소리가 있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보니까 느낌상 그런 것 같아. 야 우리가 할게 천천히 구두 끄매면서 그렇죠. 시장이 그냥 알아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좀 안정되기를. 그렇죠. 그래서 들어갔을 때 확실하게 효과가 있든 아니면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정리가 되든 안 들어가도 되는. 확실한 효과를 보려면 사실 조금 더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씀 안 할래요. 좀 선제적으로 딱 던져야 하면 되는데. 좋은데 당연히 그 기금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사실 굳이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몇 조 원을 지금 주식을 산다라고 쳤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지금 자리는. 그럴 수 없겠죠. 근데 지금 자리가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참 이게 살 말이 없는데 지금 우리 다 바닥권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더 빠질까봐, 그렇죠. 더 하락할까봐 두려운 거지. 맞습니다. 다들 합리적으로는 지금은 충분히 싼 가격대야. 싼 가격대인데 그런데 뭐 PBR로도 싸고 근데 뭐 사실 뭐 PBR 0.8배라고 해도 더 싸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실적이 근데 또 자기 3분기 기업 실적이 확 떨어지면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영국하고 중국은 상향 조정하고 미국도 이제 0.2밖에 이제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한국이 마이너스 5% 정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당연히 뭐 반도체 쪽이겠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이제 41조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50조 때부터 저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몇 주 전에 이게 50조가 깨졌네요. 그랬었어요. 근데 41조까지 왔어요. 41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요때가 언제였냐면 요때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요때. 보시면 지금 보면 2022년 3분기,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조차도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2018년도에 59조였고 2019년에는 28조 정도 나왔어요. 근데 2018년도 1월 상반기에 삼성전자의 2019년도 그 예상 리포트를 보면 2019년도 영업이익 추정치 60조가 넘었었는데
실제로 막상 까보니까 30조가 안 됐죠.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는 사실 이번에도 이런 비슷한 그림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주가가 2019년도에 주가는 올랐거든요. 오히려 2018년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분기마다 실적 발표하잖아요. 근데 분기마다 발표할 때마다 어떻겠어요? 사상 최대 영업이익. 그 기사가 동반하면서 주가가 실적이 났거든요. 근데 그때만 잠깐 반짝하고 오르다가 또 쭉 밀리고 반짝 쭉 밀리고 쭉 밀렸죠. 그때 근데 이제 2019년도 그때 언론이나 리포트들은 내년에도 삼성전자다 그랬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빅사이클은 없었고 영업이익은 박살났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2022년도에 올해가 이제 어느 정도 추정치가 하향이 계속될지 모르지만 지금 내년도 추정치도 하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향이 일단 멈춰야 돼요. 근데 그거는 금리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업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랑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물음표가 여전히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아까 삼성전자 사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사셔도 되긴 하는데 떨어지는 거 감안하고 왜냐하면 요 방금 내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 빠질 수도 있어요. 열고. 왜냐하면 영업이 하향치 추정이 좀 하향이 되면 하향이 멈추면 그때 이제 공격적으로 사는 거고 지금은 계속 하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19년도 여기 이 구간이 지났다고 하면 결국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 만약에 하향치 추정치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멈추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나 2024년 상반기면 금리 인하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의 추정치가 좀 멈춘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분할 매수로 가자.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자 했어요. 그러면 근데 요 추정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2024년도는 영업이익이 54조 정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보고 살 수 있는데 야, 이것도 못 믿겠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가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도 5만 원이 깨지고 4만 전자가 될 것이냐에 대한 공포감들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거겠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래도 뭐 다행히 최근에 일단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좀 버텨줬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좀 잘 다시 들고 있으신 분들은 원래 수준으로 시세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게 이제 주봉으로 보면 5만 이제 여기 예전 가격으로 하면 이제 280만 원 정도 50배 50 곱하면 280만 원입니다. 280만 원인데 그랬던 주식이 사실 여기가 거의 400만 원, 500만 원 가깝게 갔던 거잖아요. 예전 가격으로 보면. 근데 그 정도 실적을 내려면 일단은 뭐 실적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실적의 회복도 중요하겠지만 약간 옆으로 횡보하면서 여기 위에 있는 물량들이 다 결국은 저항이거든요. 저항을 해소를 하려면 이 저항대에 닿았을 때 그 물량들이 매도로 저항이 안 될 만큼, 그러니까 여기 가격 내가 가격 가지고 있는 가격대로 오면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팔 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보여주던가 또는 옆으로 계속 횡보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물량들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직은 뭐 두 가지 말씀드린 것들 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시간이 다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더 내리더라도 뭐 그냥 적금 형식으로 사시는 거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급할 건 한 개도 없다. 네, 급할 건 한 개도 없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이 화제가 됐던 거는 삼성전자보다도 현대차하고 네이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그러니까 현대차와 네이버가 오늘 급락을 현대차는 그래도 막판에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회복을 했는데 네. 사실 어제 포드가 7% 오늘 아침에 7% 상승한 거에 비하면 현대차는 충격이에요.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IRA 관련이 그 불확실성이 가장 클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 장 마감하고 대략 이제 희망을 찬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3시 반 전후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근데 뭐 협의하겠다는 거니까 또 우리가 이걸 또 주면 또 내줘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어떻게 이게 또 후폭풍이 되긴 하겠지만 이게 정치적인 거를 떠나서 어쨌든 인플레법을 협의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는 그래도 관련 주식들이 조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판에 조금 지수가 좀 올라왔던 게 이제 자동차 섹터들이 아예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보시면 이거 분봉으로 보면 처음부터 이때는 사실 좀 약간
현대 기아 갖고 계신 분들 약간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대형주가 이 정도의 낙폭을 보였으면 이게 보면 얼마 빠졌나요? 한 6, 7%가 순식간에 한 2시간 만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공포를 느꼈을 건데 막판에 그나마 올라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내일 만약에 이게 전저점이 이제 한 대략 17만 원 정도인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좀 리스크 관리는 확실히 좀 필요할 거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왜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보는 이 한국 자동차,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IRA 법안 연계했을 때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있겠죠.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손절 예를 들어서 오늘 17만 2천 원에 손절을 했었더라도 최저점에 손절을 했었더라도 차라리 그걸 확인하고 다시 사는 비싸게 다시 사는 게 낫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때 불확실성이 제거됐을 때 샀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게 손절을 하고 나서 올라갈까봐 못 사서 못 팔아가 손절을 못 해가지고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꼭 팔고 나서 반등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계좌를 망치는 거는 그런 올라갔던 사례 소수 사례보다 이제 대신에 거기를 팔았어야 될 자리에서 그냥 더 훅 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도 잡아먹고 잔고도 잡아먹는 그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대형주가 그런 종목도 사실 많이 있는데 현대차는 대략적으로 17만 원 정도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 조금 비중 축소에 대한 생각도 단가가 좀 높더라도 좀 줄였다가 다시 사는 용기는 저는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는요. 네. 네이버는 이 정도면 사실 이틀 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뭐 사실 시티은행에서 17만 원 목표가를 냈거든요. 사실 어저께 급락한 거 좀 과한 거 아니냐? 과한 거, 어제 그쵸? 그래서 사신 그 물타기 하거나 신규 매수하신 분들 참 많은데 오늘 또 6% 급락해 버려가지고 정말 지금 아파요 지금. 어제 거래량도 많이 나왔지만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이 정도면 사실 거의 투매 수준이거든요. 네, 지금 오늘 거래량이 보면 거의 역사적으로 바닥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것들은 이제 거래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고점인 부분에서의 거래대금은 당연히 그 가격 자체가 높으니까 똑같은 거래량이 나오더라도 거래대금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거의 3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이만큼 전에 나왔던 거래대금하고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는 이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투매, 이제 못 찾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조만간에 리바운딩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뭐 CT가 17만 원이 목표 주가라고 했으면 뭐 그 이하로 일단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격도 많이 벌어졌고 단기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아마 전국 단타대회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보이긴 하는데 뭐 아까 채팅창 보니까 코인 하시는 분들까지 지금 네이버 사기 시작했다고 오늘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차트 이제 과거 이제 급락하는 차트 그 이제 투매가 첫 번째 투매라서 한 번 더 나오면 더 확실해지긴 할 건데 분할로 접근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부분들이고 이제 아까 저 불렀던 황가로 부른 회장님도 내일 네이버 한번 해보지 상황 봐서 그 말씀을 하고 오늘 전화 마지막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내일 한번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매도가 여기서 서비스업의 매도가 여기서 다 나왔던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요런 이제 손절을 하더라도 네이버는 저는 이제 조금 리바운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갑자기 투자 의견 상향 이슈가 나오면서 좀 급등을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갑자기 무슨 LG 디스플레이가 9% 급등이야 라고 했는데 사실 올해 1조 정도의 손실 볼 거다 그 분석 기사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투매가 이렇게 빵빵 나왔죠. 거래량이 좀 더 실렸으면 확률이 높았을 건데 지금 네이버가 한 이 정도 흐름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이 정도 흐름.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투매는 너무 두 번째 투매까지 나왔다 하면 여기 동참하지 마시고 그래서 네이버도 이런 그림은 뭐 퍼센트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은 네이버가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오면 조금 신뢰도는 더 높아진다라고 보거든요. 급등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할 때 항상 보는 게 바닥에서의 도지, 도지형, 이게 팽이 모양이라고 하죠. 그게 나오면 이제 반전 추세형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무조건 맞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일시적인 과매도로 인한 리바운딩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도 약간 그런 모양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네이버는 갑니다. 근데 뭐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최근에 사신 분들이야 좀 단기간에 급등해서 수익이 좀 낮겠지만 사실 요 위에 다 저항이거든요. 아마 여기 또 올라가면 14,000원, 15,000원 여기 다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배열 상태, 하락 추세 상태에서의 리바운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물량을 맞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만약에 내일 양봉이나 나오면 또는 며칠에 걸쳐서 양봉이 좀 나오면 분명히 좀 약간 한 5% 내외 정도 이 하락폭의 절반 정도 되돌림하는 분으로 쭉해서 봐볼까요? 하락폭이 어제 오늘 이렇게 깊게 나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한 18만 원 정도 되겠네. 18만 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딩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자리는 만들어내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밀리면 더 밀 수 있으면 이제 좀 약간 또 가격 지지대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근데 다만 한번 이것도 굳이 해야 되나 생각이 좀 들지만 네이버를 좀 물리신 분들이라고 하면 중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평단을 낮춰서 또는 뭐 물량 늘리기라도 좀 해야겠다 또는 뭐 좀 물량 관리 좀 해야겠다 하신 분들은 조금 단기간으로 좀 기회는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이 흐름을 좀 보시고 이게 사실 이 구간이 LG 디스플레이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거의 절망적인 그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 이 두 개 투매가 이때도 사실 6% 빠졌잖아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6% 빠졌고 그때 5% 빠졌으니까 이틀에 걸쳐서 대형주가 11% 넘게 빠졌으니까 공포스러웠을 건데 이게 또 바로 되돌림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 사실 이런 그림이 사실 좀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의 그 급락이 있었던 네. 그 네이버 내일 정도에는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하다. 네. 근데 한 번에 타점을 딱 정기 딱 잡기는 좀 어려울 거고. 분할해서 좀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단위로 쭉 밑을 깔아놓고 한 주씩이라도. 네. 하여튼 요즘 같은 장은 우리 소위 네. 살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쫀쫀하게 해야 된다고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쫀쫀하게. 아주 쫀쫀하게 나눠서.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그만큼 어려운 시장. 그래서 어떻게든 그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려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마침 LG 디스플레이 얘기하셨으니까 LG 디스플레이 지금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 물려서 속색이고 사실 앞날이 안 보인다라고 깜깜하게 맞아요. 봤던 주식이란 말이에요. 종목.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오르는 거. 뭐 일단은 오늘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이 영업이익 추정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이에요. 사실 다 대부분 다 이제 흑자를 이제 좀 줄어들기는 해도 흑자는 내거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작년에 잠깐 좋았다가 올해 다시 좀 안 좋아졌다가 내년에 좋아질까가 되죠.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내년 2023년도 실적을 믿을 수 있을까 일기도 하고 아무리 OLED 시장이 더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하더라도 근데 아까 삼성전자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매도 타점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정리를 했다가 사실 지금 기분이 이때 매도하는 거랑 만약에 내일 이게 21선 닿아서 14,000원 정도 닿아서 이제 한 500원 정도 오르면 14,000원인데 여기서 닿아서 매도하는 거랑 조금 약간 기분이 다르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뭔가 여기서는 올라가겠지 했는데 훅 빠졌다가 지금 뺏었다가 다시 준 거잖아요. 같은 가격에 매도를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뭐 기분이 조금 더 나아진 상태에서 매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한 15,000원 넘기는 좀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그냥 마냥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팔아라 말아라 그런 개념보다 정말 지극히 개인의 관점입니다. 개인의 관점. 난 이거 뭐 오래 가는 어차피 추세는 하락이고 저항이 많으니까 오래 가더라도 어쩔 수 없어. 물렸으니까 오래 갈 거야. 그냥 하시는 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좀 리바운딩 나와서 저항선 닿으면 매도했다가 다시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잘라내고 그거는 지금 개인의 그 취향을 고려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할 거면 저항선 닿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이렇게 저항이 닿을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양봉이. 그럼 이런 거는 잘라내기 너무 좋죠.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예전에 한 6, 7만 원에 여기서 샀던 분들이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내려왔다가 이제 리바운딩 하는 자리 여기서 뭐 파는 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현대차가 이제 그럴 뻔했죠. 현대차가 지금 오늘 최근에 거래량 없이 쭉 이제 터지면서 좀 밀렸다가
혹시나 내일 요 아까 보였던 기사가 오늘 간밤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내일 양봉이 나서 한 19만 원 정도 언저리 왔다. 그러면 여기에 저항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매물이 많이 몰려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러면 19만 원대 좀 팔았다가 또 상황 봐서 다시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크래프톤도 사실 많이 밀렸거든요. 똑같이 오늘 엔터 게임 회사들 다 많이 밀렸어요. 네. YG 엔터도 많이 밀렸고, YG부터 볼까요? YG 엔터도 오늘 얘도 음봉이 좀 세게 났습니다. 6% 정도 하락했고, 시가가 좀 뜬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얘도 혹시나 지금 최근에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밀려야 사실 또 확률이 높은데, 한 번 더 밀렸다가 올라오면 또 한 요 정도 21선과 만나는 자리. 근데 물론 시간이 가면 갈수록 21선 밑에 내려올 거기 때문에 저항 자리가 좀 더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 간격을 이용해가지고 매도하셔도 될 것 같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예요. 크래프톤도 오늘 음봉이 났지만, 뭐 거량이 많이 실리진 않았지만, 이것도 이렇게 음봉이 세게 나면 한 번 정도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요즘 트렌드상. 네. 그러다가 리바운딩 줄 때가 있습니다. 네, 리바운딩. 근데 만약에 잘라낼 거였으면 오늘 잘라냈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좀 늦었다라고 하면 손절 타이밍이 너무 급하게 따라서 공포 심리에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리바운딩 줄 때 그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크래프톤처럼 이렇게 이런 구간이 생기기는 해요. 이게 사실 좀 기존에 한국 시장에서 참 보기 힘들었던 패턴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형주가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빠지는 게. 이거는 IPO 자체가 너무 거품이 있었던 네. 거 아니냐에 대한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죠. 네. 네, 피할 길이 없었고 그냥 줄줄 빠졌는데, 그냥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없었던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다들 저도 고전하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전을 할 건데, 조금 이제 금리 좀 전반적으로 매크로 상황이 좀 진정이 돼야 시장도 예전에 나왔던 패턴들이나 우리가 시장에서 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매매 원칙들이나 정말 단기 초단타 말고 원칙들이나 그런 것들이 아마 먹히는 시장이 좀 돌아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불안정성 심하고 변동성 심한 장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하실 분들은 손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굳이 주식시장에 자금을 넣지 말자.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대금이 계속 줄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우리 방송을 보시는 가족분들도 그렇지만 다들 이런 얘기를 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 많죠. 지금은 줄 수밖에 조심하자. 없죠. 네.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게 맞고.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대응하니까 점점 수급은 약해지는 거고. 약해지고. 네. 이게 이제 악화가 계속 되는 거죠. 악화가 쌓이는 건데. 그게 해결이 되려면 이제 하나하나 앞으로 남은 그 이벤트들이 빨리 시간이 좀 필요한 거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CPI도 그렇고 우리나라 수출 지표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미국의 큰 거시적인 환경도 그렇고 그냥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금리는 급등해서 안전자산 갖고 있어도 지금 1년 만기 예금도 지금 4%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4%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배당주 투자해가지고 4% 먹기도 힘든데 주가 차익 떨어지면 굳이 주식을 해야 돼? 그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기관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그러니까 참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이에요. 이게 위기 속에 공포 속에 다가오는 부의 기회냐, 네. 아니면 아직도 먼 위기의 그 연장선상에 이제 네.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저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겠습니다. 위기는 위쪽? 기회다. 그러니까 네, 기회로. 이렇게 좀 걸리더라도.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증권사 직원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증권사 직원 중에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은 항상 비관적으로 보세요. 네, 그렇지. 그런 분들 많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분들은, 네. 그거를 그냥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그냥 좋을 거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신호들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보는 것인지. 저는 지금 정도면 저도 조심하고 저도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 순간은 지금 맞습니다. 지금은 저도 뭐 한 주씩 몰빵해서 바이앤홀드 끌고 가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철저하게 게릴라로 가야 되고, 혹시나 샀다가 물리면 바로바로 손절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말씀드렸던 2018년, 아까 2019년 9월달 미중 무역 분쟁 9월달 10월달 그때도 이 기분이었어요. 미국이랑 중요한 싸우니까 이제 앞으로 주식은 기회가 없겠구나 했지만, 2020년도에 주식시장은 또 알게 모르게 또 살아났고요. 네. 뭐 서브프라임 때는 안 그랬을까요? 그때는 뭐 투자은행들이 망했는데,
그러면 그때 막 기사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전 종목 하한가에다가 그 다음에 뭐 손실 규모를 예상조차 할 수 없다. 뭐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식시장은 또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반복되니까 어디가 바닥인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근데 이제 이제 버티고 살아남기만 하고 다만 이제 레버리지 관리만 좀 잘 하셔서 살아남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관리를 어렵게 얘기하면 그냥 지금은 신용미수 쓰면 안 된다. 맞습니다. 예, 네, 그 맞습니다. 네. 요즘 썼다가는 변동성에서 네, 확 맞습니다. 털리는 네. 예, 멘탈 관리 안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까 말까 망설일 때 네. 보통 실수를 하니까 아예 안 한다라고 딱 결심해 버리면 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왜냐면 그 조급함 때문에 그치. 신용 쓰는 거는 조급함 때문에 하거든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1억, 2억 거래를 했는데 잔고가 줄어가지고 5천만 원밖에 안 됐어. 근데 거기서 이제 5천만 원만 사자니 원금 회복하려면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렇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레버리지를 땡겨 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주식은 우리가 잔고에서 봤을 때 막 1억 매수한 걸로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올랐을 때는 괜찮은데 떨어졌을 때는 원금을 2배로 까먹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멘탈이 나가버리면 회복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고. 근데 뭐 하여튼 급한 거는 내 사정이지 세상이 뭐 그렇게 그렇죠. 알아줄 네, 수 알아줄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실수에 의해서 물렸던 분이라면 야 이거를 어떻게 빠르게 복구해야지가 아니라 잘 복구하자 정도로 네, 그렇죠. 좀 톤다운을 해야 되잖아요. 톤다운에 너무 시간을 좀 급하게 늘리고.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 기아 다시 아까 단일가에서 조금 모습이 좋았었는데 장 마감하고 보니까 단일가는 그냥 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네요. 일단 나스닥도 지금 선물 지수가 조금 더 밀렸습니다. 0.7%. 지금 6시 정도 기준으로. 좀 근데 더 지금 오늘 어쨌든 환율이 어쨌건 이게 이제 시장 개입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좀 내일 돼보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하여튼 1,410원으로 끝났다는 네, 거. 네. 네, 이러한 매크로. 과연 오늘 나스닥, 오늘 저녁,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나스닥, 미국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네. 네, 여기에 따라서 또 내일 방향성이 또 확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참. 네, 많은 그러네요. 분들이 하여튼 조마조마하게 보는 거죠. 저희가 항상 마지막 인사를 주말에 푹 쉬자라고 했는데 내일 한번 또 보자. 그러니까 오늘 아마 증권 내일 우리 출연진들 아침 출연진들도 아마 오늘 저녁 잠 못 자고 나스닥 그럼요. 뚫어져라 볼 것 같아요. 다 그렇죠. 네. 지금 다들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 모바일 지금 어떻게 됐는지 좀 업데이트 포인트 좀 모바일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업데이트 할 건 없고요. 예. 할 건 없고 일단 10월 달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걸로. 네, 거기까지 뭐를 기다려봐요? 좋은 소식을. 네. 지금 네, 저도 말을 좀 아끼고요. 네, 일단은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또는 달라진 건 없다. 네, 달라진 건 없고요. 이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기는 한데, 아직은 네. 루머에 불과하니. 네. 그런데 좋은 루머. 네, 뭐 이 그냥 정도면. 중립으로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참 알 수 없는 게 이렇게 거래 정지돼 있는 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 건 이게 있죠. 다시 뭔가 잘 해결이 돼서 열려졌을 때 나중에 거래 재개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제 생각이랑 같이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나마 이제 좀 최근에 지난주에 기사 나왔던 게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상장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 이게 좀 쉽게 상장 폐지 안 시키겠다라는 이제 그 뉘앙스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2년, 3년 거래 정지 됐던 게 거래 재개되는 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살리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기다려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소식 못 잡니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그렇죠. 황 팀장 뭐 많이 거기에 대해서 속이 문드러집니다. 네, 속이 문드러진다. 네, 그 표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힘든 하루였는데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또 오늘 하루 마무리해야 되겠죠. 네, 이제까지 신한금융투자 황유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고생.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평정심, 차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조금 더 채찍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아침 7시 장 시작 전 방송에서 내일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 대한 저녁 그 나스닥이 됐든 뭐 뉴욕 증시가 됐든 뭐 유럽이 됐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차분하게 다루면서 우리 뭐라 그럴까요? 심리를 한번 잘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시죠. 내일 아침 7시 장 시작 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네네.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 만에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한 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아니,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 하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